기원전 8세기에서 5세기까지 스파르타는 고대 그리스에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에는 수백 개의 호전적인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스파르타인을 숭배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적은 규모라도 스파르타 군대가 자기들 국경 가까이 도착하면 아주 불안해했습니다. 스파르타군의 명성은 이미 자자했으니까요. 스파르타 군대의 모습만 보아도 적들은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적은 수의 병사들로 단 며칠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세기 초 동쪽에서 대규모 침략이 있을 땐 상황이 달랐습니다. 영토 확장에 굶주려 있던 대제국 페르시아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가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은 분연히 일어나 맞서 싸웠습니다. 기원 300년에도 스파르타 병사들은 테르모필라이에서 전세를 역전시켰고 전 국민을 고취시키면서 불의의 명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프라타이아의 들판에서 스파르타 군대는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여 페르시아군을 섬멸시켰습니다. 파우사니아스 장군과 전설적인 스파르타 전사들은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줌의 페르시아 잔당이 절룩거리며 돌아갈 때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가 언제 또다시 쳐들어올까 걱정했습니다. 페르시아를 완전히 멸망시키질 못했어요. 제국을 휩쓸지도 못했고 자금력과 대규모 군대를 저치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려 깊은 그리스인이라면 또다시 페르시아의 시달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좀채 합의를 보지 못하던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페르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불안한 동맹을 결성하고 파우사니아스의 지휘 아래 겨우 동맹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기원전 477년 파우사니아스는 아테네 장수로 교체됐습니다. 스파르타는 동맹군 사령관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자체적인 주도권을 쥐게 됐습니다. 남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느슨한 연맹인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중심이 된 것이죠. 스파르타는 국제적인 역할에서는 완전히 후퇴하기로 결심한 듯했습니다. 그들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기반으로 미래를 개척하기로 하고 거기서 동맹을 결성한 것이죠. 그런데 메세니아가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이미 200년 전에 메세니아를 정복하고 헤일로테스라 부르는 농노 계급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스파르타인의 10배가 되는 헤일로테스들은 툭하면 반란을 일삼았습니다. 한편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그동안 변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테네 정 제1인자인 기모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스파르타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기모를 신뢰했기 때문에 아테네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모는 스파르타인들의 튼튼한 기관과 복종심을 높이 샀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다시 페르시아군의 침략이 있을 경우에 스파르타를 믿을 만한 동지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가 위협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파르타인들도 일찍부터 아테네가 자신들은 물론이고 속국과 해외 동맹국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델로스라는 방대한 동맹을 결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맹이 기금을 두고 있었던 성스러운 델로스 섬의 이름을 딴 것이죠. 회원국은 북쪽의 도시국가들을 포함해 에게의 섬나라와 이전에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소아시아 서해안의 도시국가들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이들에게 충성은 물론이고 해군을 유지 공급하기 위해 막대한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이 동맹에 참가하고 싶지 않거나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축출해야만 했습니다. 우린 너희들을 페르시아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바다로부터의 침략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니 동맹에 기여를 해라, 이거였죠. 아테네 해군은 그리스 해역을 순찰하면서 페르시아의 위협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곧 몇 나라가 탈퇴를 원했습니다.
아테네와 동맹국들은 남북 전쟁 때 링컨과 북군처럼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남부에선 노예 해방이 좋은 생각이지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봤죠. 그래서 북군은 무력으로 반란군을 진압했습니다. 해군이 막강해지면서 아테네는 점차 제국이 되어갔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465년경 아테네는 무력과 영향력에서 스파르타와 팽팽한 맞수가 되었습니다. 막강한 해군을 갖춘 아테네는 바다를 지배했고 스파르타 육군은 내륙에서는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두 강대국은 전혀 다른 이념을 갖고 있었죠.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국들에게 소수의 특권층이 통치하는 과두 체제를 수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편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국들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두 강대국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충돌 코스를 향해 달리고 있었죠. 이때 스파르타 영토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으로 수많은 스파르타인들이 사망을 하죠. 메세니아의 헤일로테스들은 이 자연재해를 틈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지진으로 1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바람에 스파르타엔 반란을 진압할 장갑 보병이 9,000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는 친구였던 아테네의 키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모험을 무릅쓰고 키몬은 주저하는 아테네 의회에다 스파르타에 군대를 보내자고 설득합니다. 아테네에서는 대규모 육군을 보내 농노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도록 도우려 했죠. 아테네군이 나타나자 스파르타인들은 마음이 바뀌었으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 군대에게 모욕을 줍니다. 짐도 풀지 말고 돌아가라고 한 것이죠.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아테네군을 보고 겁에 질린 데다가 체면이 깎이게 됐기 때문이었죠. 민주적인 아테네 군대는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걸어 들어와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아직도 농노를 쓰고 있나? 같은 동포를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되지 하고 말이죠. 바로 이 순간 양측은 더 이상 친구로 지낼 수가 없게 됩니다. 스파르타인들의 모욕적인 행위는 아테네 의회를 분노케 했고 아테네 귀족들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키몬은 희생양이 되어 10년간 아테네에서 추방됐습니다. 한편 스파르타에서는 메세니아인들의 반란이 2년 더 계속되다가 기원전 462년에야 마침내 진압됐습니다. 그러나 북쪽에 더 큰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아테네가 테살리아와 아르고스까지 동맹으로 규합하면서 급속히 팽창하고 있었던 거죠. 그 기세는 스파르타를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전에 경쟁자였던 아르고스는 이제 민주주의가 됐어요. 스파르타는 두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가 자기 나라에 침투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민주체제끼리 합세해서 자신들의 대외관계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이었죠. 기원전 459년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갈등은 마침내 폭발합니다. 그러나 소위 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양쪽 동맹군 사이의 몇 차례의 공격과 반격으로 끝이 납니다. 때로는 이 전쟁을 열전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전투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때론 냉전으로 불리기도 했죠. 양측이 사소한 접전만 했으니까요. 전면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아테네의 지도자가 키몬에서 부유한 페리클레스로 바뀝니다. 페리클레스는 타고난 정치가로서 거의 30년간 아테네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가 초반에 노린 것은 델로스 동맹의 기금 인수였습니다. 그 기금은 동맹군들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중엽 아테네는 이 기금을 델로스에서 아테네로 옮겼습니다. 아테네가 다시 지배를 하게 된 데는 그것이 중대한 고비였다고 할 수 있죠. 갑자기 나라가 부유해지자 페리클레스는 이제까지 전례가 없을 만큼 큰 비용을 들여 대규모 건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테네 문화의 황금 시대가 꽃피기 시작합니다.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펼치며 페리클레스는
먼저 시내에서 피라에우스 항까지 긴 성벽을 완성합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아테네는 곧 성체로 둘러싸인 섬이 되어 크리미아와 이집트로부터 식량과 생필품을 수입하게 됩니다. 그 보급로를 위협하는 스파르타군을 언제라도 물리칠 태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군사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아테네가 피라에우스항을 지배하는 한 식량 운반선을 도중에 탈취해 당하는 것만은 막을 수가 있었지요. 페리클레스는 또한 30년 전 페르시아 침략군에 의해 파괴된 아크로폴리스 위에다 대규모 신전을 건설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낙관주의는 대부분 페르시아에 대한 승리에서 나옵니다. 그리스 문화의 고전기가 싹트면서 영웅적인 조각가들과 극작가 아에스킬로스와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그리고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와 역사가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의 시대가 열린 거죠.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도 역시 이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가장 웅대한 업적은 처녀 여신의 집이라 불리는 파르테논 신전이었습니다. 이 장엄한 대리석 구조물 안에는 상아와 황금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테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테네의 군사력을 옹호하는 수호 여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건설되었다면 파르테논 신전은 비용이 5억 달러쯤 들었을 겁니다. 이 신전은 그리스 건축의 걸작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페리클레스라는 유능한 지도자를 만나자 아테네는 에게해의 문화적인 중심지가 되었죠. 인구 6만의 화려한 도시가 음울한 스파르타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북쪽 이웃 나라들에 대한 아테네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아테네가 강대국으로 부상하자 스파르타인들은 없애버리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강대국이 생기는 건 볼 수가 없어 경쟁자가 생겨서는 안 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원전 5세기 중반 그리스의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50년경 세력의 중심은 스파르타에서 아테네로 기울어졌고 아테네의 황금시대는 화려하게 꽃피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함을 과시하는 아테네를 보고 스파르타는 두려움과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세력이 커가는 것에 대해 더욱더 위협을 느끼게 되었죠. 스파르타인들은 매우 도도했습니다. 그들에겐 가슴을 쑥 내밀고 내가 1등이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죠. 내가 우두머리다. 다른 나라는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 스파르타군은 기원전 446년 아티카를 침략했습니다. 아테네가 휴전을 제안한 직후였습니다. 양측은 이듬해 30년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끝이 납니다. 1차 대전 직후의 미국처럼 스파르타는 만족해서 내부로 눈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 뒤 10년간에 걸쳐서 아테네는 계속 펠로폰네소스 동맹 회원국들을 접수했습니다. 스파르타를 고립시키려는 의도였죠. 아테네는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그리고 에게해까지 진출을 해서 스파르타의 우호적인 작은 도시들과 정착촌들을 괴멸을 시켰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이런 행동들이 당연히 곧 자신들을 향해 공격해오는 단계적인 조치로 인식을 했습니다. 스파르타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였던 코린토스는 아테네가 에게해 전 지역에서 제국으로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와해시키려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계속 후퇴합니다. 아테네군에 저항할 여리도 없고 그리 만만한 전쟁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아테네 해군은 상상도 못할 만큼 막강했지만 스파르타는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해군력이 없었습니다. 해군의 장비와 인력을 키우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스파르타는 화폐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불평등이 생겨나고 쓸데없이 외부의 침략을 불러오기 때문이었죠.
스파르타에는 화폐도 없었습니다. 200척의 군함이 있고 거기에 4만 명이 종사한다면은 해군력을 빼놓고도 먹여야 할 인력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아테네엔 함대를 지원할 기금을 모으는 제도가 있었지만 스파르타엔 그런 장치가 없었죠. 그래서 스파르타는 전쟁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도도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펠로폰네소스 동맹국들이 기원전 432년 긴급 회의를 요청하자 그들의 호소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도시국가들이 아테네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아테네의 침략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태는 평화적인 협상이 아닌 전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정서와 함께 불만과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와의 30년 평화협정을 끝내기로 밝힌 것은 아테네에 예속된 여러 나라의 자치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아티카로 진군해서 아테네와 지상전을 한다는 것이죠.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 역사상 단일 군대로는 가장 큰 규모인 5만에서 6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31년 늦은 봄 지역을 건너 북쪽 메가리안 평원을 통해 아티카 평원으로 들어갑니다. 적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스파르타의 육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페리클레스는 백병전을 피하고 양면 작전을 펴기로 했습니다. 바다에선 공격을, 육지에선 방어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아테네 해군은 3단로 갤리선 100척을 띄웠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은밀한 공격을 수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육상전 계획은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래의 전쟁 방식과는 전혀 달랐죠. 페리클레스의 전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든 간에 육지에서 스파르타의 장갑 보병과 싸우는 정규전은 피하자는 것이었죠. 페리클레스는 20만 에이커에 달하는 아티카의 영토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킵니다. 10만 명의 농부와 가족들을 아테네 성벽 안으로 들여보냈죠. 이것은 해상으로 보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포구와 대규모 성벽도 있고 식량도 수입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제국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었죠. 아테네는 제국의 여러 나라에서 돈을 모아 함대를 유지할 수가 있었죠. 바다를 지배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포위 전법에 대한 전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적의 성지로 진격하는 전통적인 그리스식 전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성다움에 대한 모독이자 주권과 국가적인 자존심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먼저 올리브나무 몇 고를 베어내고 곡식이 자라는 논밭에 불을 지릅니다. 분노한 농부들이 싸우러 평원으로 몰려나오면 그때 처치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테네인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고 성 안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남아 있었습니다. 피라에우스 항구까지 거의 8km나 뻗어있는 긴 성벽 안에 또 개별 도시의 성벽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심상치가 않았죠. 그래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전법은 원래 우리가 너희 영토로 들어가면 너희들이 밖으로 나와라. 그러면 쳐부수겠다. 그런 것이었죠. 좌절한 스파르타군은 아티카 들판을 계속 약탈합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많은 군대에 보급품을 댈 능력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아테네군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싸우는 전법은 맞지가 않았습니다.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기가 죽은 군대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쟁 첫 해에는 페리클레스가 천재인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는 도시가 7만 5천 내지 12만 5천 명의 주민을 수용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여름철에는 25만 내지 30만 명을 수용할 순 없다는 걸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은 물론이고 주택도 마련돼 있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오산은 위생이나 인구 과밀이 아니었습니다. 페리클레스가 실수한 것은
비겁하게 구는 것이 군대 사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소평가한 것이었죠. 성벽 뒤에 머물면서 스파르타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인의 정신이나 장갑 보병의 사기를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스파르타군이 그 이듬해 여름 아티카로 쳐들어왔을 때 페리클레스의 전략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가 없었죠. 그때 아테네인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서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미국으로 치자면 갑자기 9천만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이집트에서 온 식량 수송선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여겨지는 질병은 아테네를 공포의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로 넘쳐났죠. 질병은 남녀노소 빈부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전염병은 아테네 전역으로 전파되고 육해군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아테네식 작전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페리클레스가 사망을 하죠. 작전을 세운 사람이 없어지자 계속 추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페리클레스가 죽자 아테네는 여러 파벌과 무모한 지도자들의 각축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사라진 것은 더 큰 자산인 그의 특별한 통찰력이었습니다. 뚜렷한 후계자가 보이지 않자 아테네는 극단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페리클레스에겐 후계에 대한 계획이 없었죠. 또 아테네는 민주사회여서 서로 자신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페리클레스와 같은 권위도 없어서 아테네는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엄청난 인명을 앗아간 데다 질병은 또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커다란 심리적인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신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고 자긍심이 산산이 부서졌죠. 질병의 후유증으로 아테네는 평화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자신들의 승리를 예상하고 평화 제안을 거부하죠. 스파르타군이 보기에 아테네군은 비겁자로 보였습니다. 나와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스파르타군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싸울 배짱도 없는 자들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아테네는 잠시 좌절했지만 좀채 나락에 빠지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재빨리 기운을 회복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테네는 250척의 3단로 갤리선을 결집시켜 최대 규모의 해상 작전을 감행합니다. 레스보스 섬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테네군은 이 병력을 이용해 미틸레니아 항구를 봉쇄합니다. 이듬해엔 아테네의 니키아스가 미노아에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스파르타군은 프라타이아 평원에서 승리하며 아테네에 맞섭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계속됩니다. 도시에서 항구로 또 섬으로 전쟁은 에게해 전역으로 번져갑니다. 공격과 반격, 봉기와 강제적인 항복이 잇따랐죠. 전쟁 초기 몇 년 동안은 아테네도 스파르타도 서로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죠. 어느 쪽도 승리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단호한 결심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인들은 전쟁의 끔찍한 결과에 몸서리쳤습니다. 인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농토는 황폐화되고 자원은 고갈됐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이 계속되자 기원전 425년 아테네군은 용감하게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해 여름 그리스 서해안에 있는 필로스에서 아테네군은 사상 최초로 120명의 스파르타 군대를 강제로 항복시켰습니다. 어떤 무력이나 기근에도 스파르타군은 결코 무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오랜 신화가 영원히 깨져버린 것이죠. 병사들을 잃은 상실감에다 자신들은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는 신화가 깨진 것에 스파르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래서 그 평판을 완전히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질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평화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피를 말리는 6년간의 전투를 벌이고도 양측 모두 유익한 결과를 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소나기에서 그리스를 해방시킬 수가 없었죠. 한편 아테네도 전쟁이 명분이었던 절대적인 안정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인명 손실과 고통, 그 막대한 전쟁 자금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죠. 불안한 평화는 삐걱거리다 완전히 깨지고 맙니다. 이때 역사상 가장 계략이 풍부하고 예측을 할 수 없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기원전 425년 필로스에서 스파르타군이 치욕적인 항복을 한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진로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120명의 장갑보병이 아테네에 구금돼 있자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유리한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맺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테네로서는 달콤한 승리였죠. 항복 사건이 없었다면 스파르타가 그런 조약을 맺지 않았을 겁니다. 스파르타 병사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을 했다고 하자 온 그리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고 정치 풍토도 평화를 지향하게 됩니다. 양측 모두 평화를 이루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었죠. 아테네는 북쪽의 주요 도시이자 목재 생산과 무역의 통로인 암피폴리스를 잃었습니다. 그러자 전체적으로 제국이 불안한 기운을 보이고 있었죠. 스파르타는 상당수의 병력을 잃은 데다 포로들이 아테네에 억류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좀채 찾기 어려웠고 적개심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이 다시 전쟁으로 기울어지면서 스파르타는 아티카에 있는 도시를 요새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120명의 스파르타 병사들이 포로로 잡혀 있어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전략은 효과를 보아 아테네는 평화 안에 합의하게 됩니다. 니케아스 화약이라 불리는 이 조약은 50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전투는 중단되고 치욕을 당했던 스파르타 포로도 풀려납니다. 무기는 놓았지만 미소의 평화회담 같았습니다. 냉전은 계속됐죠. 즉시 문제가 생깁니다. 보이오티아, 메가라 그리고 코린토스 등 몇몇 스파르타 동맹국들이 평화안을 거부합니다. 니케아스 조약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별개의 합의문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됐죠.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동맹국들 사이에는 두 나라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번졌습니다. 양쪽에서 모두 원성을 산 겁니다. 한편 아테네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권위를 조롱하고 보수주의자들을 발끈하게 만드는 인물이었죠. 역사상 가장 변화무쌍한 인물로 평가받는 지도자 알키비아데스였습니다. 놀랍도록 야심찬 인물이었습니다. 존 케네디에다 패튼 장군을 합해 넣은 듯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선조 같은 사람이었죠. 부유한 가문 출신으로서 위대한 전쟁 영웅에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위대한 가문인 페리클레스의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이트가 아니더라도 후견인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페리클레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성격에다 또 매우 강인했습니다. 그는 남성은 물론 여성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당대의 가장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한 인물로서 카멜레온이나 다름없었죠. 알키비아데스는 무엇에도 거리낌이 없었고 설득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발빠르게 앨리스, 만티네이아, 아르고스 등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도시국가들을 동맹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스파르타와의 불화를 불러올 것은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니케아스 평화협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아르고스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스파르타와 싸우고 싶어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독자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아테네도 거기에 가담하죠.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리스 역사상 그리고 민주주의 역사상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기원전 418년 만티네이아 전투였습니다. 스파르타의 뒷마당인 만티네이아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군은 금세 적에게 측면을 포위당했습니다.
패배가 눈에 보이자 스파르타군은 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하고 집단에서 이탈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모든 것을 무시하는 돌발적인 작전이었죠. 스파르타는 그날 운이 좋았어요. 장교들은 여기서 저기까지만 진격하라는 명령을 듣고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명령을 듣지 않아 나중에 처벌을 받았죠. 하지만 덕분에 스파르타는 주도권을 잡게 됐습니다. 만약 그 전투에서 졌다면 아마도 국가로서의 스파르타는 끝이 났을 겁니다. 아르고스는 즉시 아테네와 동맹국들을 비난하면서 스파르타 편에 가담했습니다. 놀랍게도 알키비아데스는 비교적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간에 걸쳐 그는 매우 복잡한 계략을 짜냅니다. 그 계획을 의회에 가져가 발표한 곳이 바로 단상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정신 나간 짓이었죠. 아테네 시민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함대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300척의 군함에 4만 명의 인력이 집결됐습니다. 이제 1280km나 떨어진 곳으로 항해를 나가서 스파르타의 동맹국을 공격할 참이었죠. 목표물은 시칠리아 섬에 자리 잡고 있는 시라쿠사였습니다.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진 나라였죠. 니케아스는 이 작전에 단호하게 반대했지만 국민들을 사로잡는 알키비아데스에게는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알키비아데스를 빌 클린턴의 니키아스는 밥돌 상원 의원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신중하고 보수적이죠. 아테네에 있는 스파르타인인 셈이죠. 그런가 하면은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인 중에서도 가장 아테네인답게 용감무쌍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이 국민들을 쥐고 흔드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즐기고 있었죠. 니케아스는 내치에 문제점이 많은데 시칠리아를 공격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알키비아데스 쪽을 지지하자 니케아스는 도박을 하게 됐습니다. 니키아스는 이렇게 말하죠. 시칠리아는 크고 강한 나라다. 침략하려면 막강한 병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아테네 시민들이 그 비용에 지레 겁을 먹길 바랬죠. 그런데 영리한 알키비아데스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왜 못해 하고 나섭니다. 니케아스는 곧 자기 작전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지만 때는 너무 늦어버립니다. 아테네는 알키비아데스의 화려한 수사에 넘어가 전쟁 욕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통과됩니다. 그래서 방대한 원정군을 편성하게 되죠. 결론은 만약에 이 전쟁에 지게 된다면 아테네는 끝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알키비아데스는 이것을 자신의 재기를 발휘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엔 패배가 아닌 명예와 영광만이 보입니다. 하지만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행동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대함대가 막 출발하기 직전에 괴성한 일이 벌어집니다. 헤르메스 신상들이 시내 여러 곳에서 갑자기 한꺼번에 손상이 된 거죠. 일종의 메카시즘이었습니다. 아테네에 메카시즘이 불어닥쳐서 수백 명이 검거되죠. 친구를 고발해서 무고한 희생양이 생깁니다. 이들이 했다, 저 친구가 했다 하고 말이죠. 알키비아데스의 반대파들은 그 사건이 그의 책임이라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알키비아데스는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당합니다. 분노한 그는 지체 없이 재판을 요구합니다. 그때까지는 인기가 절정에 달해 있었죠. 하지만 고발자들은 재판을 연기시킬 음모를 꾸밉니다. 함대가 시칠리아로 떠난 뒤 알키비아데스가 없을 때 골석 재판을 하려고 하죠. 그러자 재판 결과는 커다란 비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원전 415년 아테네는 시칠리아까지 1280km 거리를 항해할 대규모 전함을 출발시킬 태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와 니키아스 두 사람을 사령관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을 쏟아부은 해군은 이제 풍요로운 땅을 정복하고 스파르타를 무릎 꿇게 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키비아데스는 헤르메스 상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당해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었죠. 대함대는 출발을 하지만 얼마 뒤에 알키비아데스 조사위원회는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를 아테네로 소환해서 처벌하기 위해 본국에서 특사가 파견되죠. 그러나 알키비아데스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아테네 의회에다 맡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 뻔하니까요.
스스로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던 알키비아데스는 재판을 받기보다는 도망치는 길을 택합니다. 약삭빠른 그는 위기 속에서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수를 넣습니다. 그는 스파르타로 갑니다. 스파르타는 물론 알키비아데스를 받아들이죠. 자신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망명자니까요. 정말 일이 괴성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아테네에서는 최고 통치자로서 옷을 잘 차려입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심포지움과 파티를 열고 다녔던 알키비아데스였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에 오자 그는 스파르타인보다도 더 스파르타인답게 굽니다.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운동을 하고 체력을 단련하자 모두 다 그를 좋아했죠. 알키비아데스는 과묵한 스파르타인들에게 통찰력과 호방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편 시라쿠스에서는 애당초 원정을 원하지 않았던 니케아스가 원정군을 책임지게 됩니다. 싸우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보수적이고 신중한 지도자이다. 미신도 믿는 니케아스는 신장결석을 앓고 있어서 건강이 나쁜 상태였지요. 활기 없는 지도자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아테네 해군은 시칠리아를 쉽게 압도해버렸습니다. 지상에서는 아테네 육군이 성벽을 쌓아 조직적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한때 신정과 포장도로로 쾌적한 도시였던 시라쿠사는 곧 폐허가 되고 맙니다. 군대는 무질서 속에 불복을 일삼았습니다. 함락 직전에 이른 시라쿠사는 스파르타에 특사를 보내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주저하는 스파르타에다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포함해 서쪽 지방을 다 지배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스파르타는 글리푸스라는 장수를 시라쿠사 진주로 보내 전쟁을 돕게 합니다. 신중함과 보수적인 거동으로 유명한 스파르타의 다른 장수들과는 달리 클리푸스는 비범한 용맹성을 드러냈습니다. 클리푸스는 네 척의 배와 소규모의 수병들만을 데리고 항해에 나섭니다. 하지만 전력이 턱없이 부족한 시칠리아에겐 매우 반가운 일이었죠. 시라쿠사는 이제 전투를 아는 진정한 군사 전문가를 갖게 됐습니다. 또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클리푸스는 시라쿠사에 도착하자마자 아테네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12개월에 걸쳐서 스파르타군의 기강과 질서를 심기 위해 육군과 해군을 재편성했습니다. 그는 시칠리아 군대의 틀을 잡아서 조금씩 우수한 군대를 만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제도화하고 혼란을 바로잡았죠. 시칠리아인과 스파르타인은 모두 도리아족이어서 인종적으로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 구조에 공통점이 있었죠. 글리푸스는 이를 이용해서 1년 만에 인류 군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들은 시라쿠사 항구에서 해전을 치러서 아테네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항구엔 전함이 성벽처럼 포진해 있었죠. 그날이 끝날 무렵 아테네 해군 함대는 스파르타가 이끄는 시칠리아 해군에 완전히 섬멸됐습니다. 사상자도 엄청나서 바다는 전사자와 죽어가는 자들의 시신으로 넘쳐나고 있었죠. 죽음이 임박해옴을 한 생존자들은 도망쳤지만 곧 늪지대를 만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두 죽고 맙니다. 아시나루스 강이 분기점이었죠. 아테네군은 진흙탕과 핏물이 흐르는 물을 서로 마시려고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아테네군은 시라쿠사의 기병대와 지상군인 보병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이것은 아테네 군으로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참패였습니다. 치욕적인 참패를 당한 뒤 니케아스는 항복했습니다. 그는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었죠. 2년에 걸친 시칠리아 공격은 냉혹한 재앙으로 끝이 납니다. 이 사건은 좀 색다른 것이었죠. 이것은 그리스 영토 내에서 스파르타에게 패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원정을 나가서 패했기 때문에 그리스뿐만 아니라 해외에 영향력이 있는 식민지 등 전체 그리스 문화권의 패배가 다 알려진 겁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클리푸스는 영웅이 되어 돌아왔고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를 더욱 몰아붙입니다. 그는 스파르타 지휘관들에게 아테네 성벽이 보이는 데켈리아에다 영구적인 진지를 세우라고 조언했죠. 기원전 413년 그곳에 수비대를 설치한 스파르타는 농토를 모조리 태워버리는 초토화 정책을 씁니다. 아테네는 식량을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항구를 열어두기 위해 해군의 수를 줄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테네 제국에서 장군들이 들고 일어났고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반기를 들었죠. 언제나 기회주의자인 알키비아데스는 사냥감을 노리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먼저 스파르타의 전쟁에 자금을 대주라고 페르시아 총독 티사페르네스를 부추깁니다. 그런 다음 아테네의 지배하에 있던 몇 개의 영토를 낚아챕니다. 그러는 동안 내내 옛날 버릇이 나오게 되죠. 다름 아닌 스파르타의 왕비 티마이아와 교제를 한 것입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좀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파르타에서도 음모를 곧잘 꾸며서 수많은 적을 만들었죠. 그 적들은 데켈레아 주둔지에 가 있는 스파르타 왕에게 가서 왕비가 곧 아기를 낳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왕은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날짜를 헤아려봤지만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적들은 곧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손가락질을 했죠. 왕은 그 소식에 격노했겠죠. 그래서 그는 교수대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변절을 하고 스파르타로 갔던 그는 또다시 그 행각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아테네로는 갈 수가 없었지요. 범법자로 지목되어 있으니까요. 남은 곳은 페르시아뿐이었지요. 그래서 알키비아데스라는 카멜레온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 색깔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배반하고 적에게 갔다가 또 다른 적에게 가는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요? 누가 이럴 수 있을까요? 알키비아데스도 스파르타의 운명도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에겐 또 하나의 대담한 계략이 있었죠. 하지만 성공할 수 있을까요?